태정태세문단세 옛성년중 임명선 광인표 현숙경영 정순헌철 고순. 이 노래는 저 혼자만 부르는 조선왕 이름송인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한국사에 나오는 왕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이곳은 제가 노래로까지 만들어 달달 외웠던 조선의 모든 왕과 왕비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종묘입니다. 종묘는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요. 중요한 건 조선이 망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조선시대 방식 그대로 재래의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이곳에서 치르는 재래의식인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체로 종묘를 사당인데 사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의 현장으로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제사라고 하는데 맞춰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집에서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조선시대에는 혈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피혈자, 그라고 먹을 식자인데요. 그래서 피를 바친다 또는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동물의 희생을 바치는 제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혈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신을 모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날고기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날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혈식인데요. 일반 사람이 먹는,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 것과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먹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 초월적인 신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게 혈식이고요. 조선시대에 그것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공공의 제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희생을 잡아서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공간에서 지내는 부분, 특히 국가제사에서 지내는 제사는 반드시 혈식, 희생을 잡아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로부터 혈식을 받아 먹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제사를 받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현대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현충원에 들어간다 라든지 나라로부터 공을 인정받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지금도 종묘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요. 혈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또 다른 이 종묘의 매력이라고 보아집니다. 519년 조선왕조에는 총 27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종묘에는 10대 연산군과 15대 광해군을 뺀 25왕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신주가 모셔져 있는 건물은 정전과 영영전인데요. 처음에는 정전 건물만 있었는데 죽은 왕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중축되다가 영영전을 하나 더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전 건물은 가로 길이가 109m인데요. 한때 전 세계에서 가로로 가장 긴 건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종묘는 사당입니다. 사당이면은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유교에서 죽은 자와 산자를 만나는 것은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효와 혈연 관계에서 우리가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와 비슷한 거고요. 두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면은 공공의 덕 또는 공적,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들어가 보면 우리가 건물만 보입니다. 종묘에 들어가면은,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이제 신주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요. 공덕을 어떻게 부세들한테 나타낼 건가라고 하는 것들이 유학자들 유교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교의 특색이기도 한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공덕을 후세에 전하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시호라고 하는 겁니다. 시호라고 하는 게 사후에 그 사람의 공적을 평가해서 내려주는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명칭호인 거죠. 조선시대 같으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데 시호뿐만이 아니라 묘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태조, 세종, 성종 하는 부분들이 다 묘호입니다. 묘호라고 하는 건 사당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조냐, 종이냐는 구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한자를 쓸 것이냐, 그래서 성종으로 할 거냐, 명종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묘호고요. 그 묘호보다도 좀 더 길고 그 사람의 공덕을 좀 더 정치하게 표현한 것은 시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면 왕이 죽으면은 8글자로 그 글자를 표현해 가지고 바칩니다. 그래서 상시호한다라고 하는데, 그 시호라고 하는 부분이 곧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8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종묘에는 왕과 왕비 외에 공신들의 신의도 모셔져 있는데요. 공신들의 신주는 정전과 영영전이 아닌 공신당에 따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신당에는 어떤 공신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모셔져 있을까요? 그리고 27명의 왕 중에서 왜 연산군과 광해군만 없을까요? 정전에 모셔진 왕과 영영전에 모셔진 왕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질까요? 저는 종묘를 관람하면서 정말 끝도 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욱 선생님과의 인터뷰 기회를 갖게 되어 종묘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종묘가 현대인한테 보여주는 것은 3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역사입니다. 종묘를 들어가서 보면은 조선시대 태조로부터 마지막까지 왕들의 신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그 역사,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공덕과 연관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공공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유교를 이야기할 때 효를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가정의 일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유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공공의 가치를 이루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입니다. 그 결과가 또 종묘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은 역시 공공성과 더불어서 유교가 가지고 있는 효라고 하는 부분들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당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신과의 만남이라고 할 때 유교 내에서 신과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하나의 그 신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함을 통한, 그러니까 절제와 그다음 자기의 공경한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신과 조상과 만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한 현장을 종묘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